밥부터 내오시오. 아무 것이나 좋으니 서둘러 주시오. 다 해진 도포자락에 낡은 벗짐 하나를 걸친 사내가 국밥집 살인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누가 보아도 갈 곳 없는 유랑객의 몰골이었다. 아이고 추웠겠소. 어서 들어와 앉으시오. 총각. 노파는 30내해 전 강보에 쌓인 핏덩이를 절 앞에 내다버린 여인이었다. 적어도 사내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다. 그러나 노파는 꿈에도 몰랐다. 거짓걸로 나타난 이 사내가 팔도의 무라를 주무르는 청운상단의 대행수라는 것도, 자신을 시험하러 찾아온 친아들이라는 것도. 그런데 노파가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다가오는 순간 사내의 차갑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며칠 뒤 사내는 34해 전 그날 밤에 벌어진 차마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대체 3내해 전 그날 밤 이들 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개성 저작거리 한복판 청운상단의 사랑채에는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국경을 넘어 돌아온 운학은 도포도 벗지 않은 채 한참을 문 앞에 서서 밤을 내다보고 있었다. 운학 34살 청운상단의 대행수였다. 눈매가 날카롭고 흐트러짐 없는 의관에 말 한마디로 수백 상인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나 세상에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사내의 왼쪽 가슴에는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자국 하나가 있었다. 초승달 모양의 굵은 반점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그 자국을 운학은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외면해왔다. 그것이 자신의 몸에 남은 생모와 이어진 유일한 흔적이라는 걸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학은 허리춤에서 의장도를 풀어 서안 위에 내려놓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다. 서안 곁에는 낡은 무명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세월의 빛이 발에 누렇게 변한 주머니였다. 버리지도 못하고 열어보지도 못한 채 행랑 깊숙이 처박아 두었다가 이번 길에서 다시 손에 잡힌 물건이었다. 운학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손에 쥐었다. 운학은 해안 스님에게 전해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되짚었다. 34해 전 충청도의 작은 남자였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러 나온 젊은 스님 해안이 산문 앞에서 작은 보퉁이 하나를 발견하였다. 보퉁이 안에는 아직 눈도 못 뜬 갓난아기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가느다란 울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기에게 남은 것이라곤 베넷저고리 한 벌과 그 안석에 곱게 쌓여 꿰매진 작은 나무패 하나뿐이었다. 나무패에는 생모의 이름과 나이가 새겨져 있었고 한쪽 끝에는 반으로 끊긴 인장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유순덕 28. 저고리 깃에는 작고 단정한 파랑새 한 마리가 곱게 수놓여 있었다. 그 시절 절이란 것이 나라의 대우를 받기는커녕 도성 근방에서도 천대받기 일쑤였다. 해안은 젖동량과 탁발로 근근히 아이를 먹여 키웠다. 성도 없이 자라날 나이라 해안은 그저 운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구름 속의 학처럼 훨훨 자라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운학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재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절에서 자라났다. 겨울이면 자식을 잃어버린 이들이 혹여 절에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물으러 산문을 찾아오곤 했다. 어린 운학은 그럴 때마다 산문 앞에 나가 앉았다. 그중 누군가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다. 어느 해 겨울 대갓집 부인 하나가 잃어버린 딸을 찾아 이 절, 저 절을 헤매다 마침내 산 아래 다른 암자에서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딸을 품에 안은 채 울며 돌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모녀의 뒷모습이 산모투미로 사라질 때까지 운학은 산문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운학을 데리러 오는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부끄러움에 배냈죠. 꼬리를 쾌짝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밤이면 몰래 꺼내어 품에 안고서야 잠이 들곤 했다. 작은 가슴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응어리가 자리 잡았다. 서당 문턱도 밟아본 적 없었으나 운학은 홀로 언문과 산악을 익혀 또래를 앞질렀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서책을 넘기며 이를 악물었다. 나를 버린 그 사람에게 언젠가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다. 절을 떠나던 전날 밤 해안 스님이 그를 조용히 불렀다. 운하가 이제 큰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해안은 나무패와 베네쩌구리가 담긴 낡은 무명 주머니를 운학의 손에 가만히 건넸다. 이것은 네가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지니고 있던 물건들이다. 네 생모가 너를 찾으러 올까 하여 지금껏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는 네가 지니는 것이 좋겠구나. 운학은 그 이름 석자를 내려다 보았다. 스님, 소인은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해안은 운학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 네 마음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거든. 그때 한 번만 떠올려 보아라. 그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직이 덧붙였다. 실은 나도 예전에 그 이름을 여러 번 수소문해 본 적이 있었다. 하나 유순덕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느 고을 사람인지조차 알 길이 없었지. 그러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같은 이름을 쓰던 여인이 살았다는 희미한 소문을 들었으나 찾아갔을 때에는 이미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가 인가가 흩어진 뒤였다. 여인이 네 생모였는지 확인할 길도 어디로 떠났는지 알아낼 길도 없었다. 뒤로도 몇 번 더 사람을 놓아 물었으나 끝내 종족을 찾지 못했다.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운학은 그날 밤 차마 그 주머니를 버리지는 못했다. 무엇에 홀린 듯 행랑 가장 깊은 곳에 밀어넣고 산길을 내려갔다. 18에 저잣거리 큰 상행의 사원으로 들어간 운학은 샘이 밝고 눈이 매섭다는 소문이 나며 차츰 신임을 얻었다. 20이 되던 해 저잣거리 뒷골목에서 짐을 지다 쓰러진 12살 아이를 지나치지 못하고 거두었다. 아이가 지금의 최돌쇠였다. 굶어 죽기 직전이던 돌쇠를 업어다 죽을 먹이고 갈 곳 없다는 말에 곁에 두고 잔심부름을 시켰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히 여긴 마음이었으나 돌쇠는 그 뒤로 10나해를 하루도 빠짐없이 운하게 곁을 지켰다. 나중에 돌쇠는 종종 말하곤 했다. 그때 나리께서 저를 못 본 척 지나치셨더라면 저는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25 되던 해 큰 흉년이 들었다. 운학이 몸담고 있던 상행의 곡식을 실은 배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발이 묶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상류 나루터를 다른 상행이 먼저 차지하여 벤길을 내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행수들이 웃돈을 주고 뱃길을 사자 하였으나 운학은 지도를 펼쳐놓고 밤새 굴리한 끝에 아무도 쓰지 않던 좁은 지류를 찾아냈다. 물길은 물살이 거세어 뱃사공들이 꺼리는 시였으나 운학은 손수배에 올라 사공들을 다독이며 곡식을 실어 날랐다. 손해를 감수하고 굶주린 고을에 곡식을 먼저 풀었던 일로 운학은 늙은 행수들의 신망을 단숨에 얻었다.
그로부터 3년 뒤 한 행수가 장부를 슬쩍 부풀려 사욕을 채우던 것을 운학이 계산 한 번으로 짚어낸 일도 있었다. 28이 되던 해 운학은 그간 쌓은 신망을 바탕으로 마침내 스스로 청운상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상행을 차렸다. 상단이 팔도를 흔드는 데는 몇 해 걸리지 않았다. 이번에 상단의 본거를 정리하며 오래 외면해온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나를 낳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운학은 곁을 지키던 최돌쇠에게 은밀한 분부를 내려두었다. 한순간도 잊은 적 없던 그 이름을 찾아내라는 분부였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최돌쇠였다. 20여 석의 젊은 신복은 손에 얇은 서찰 하나를 들고 있었다. 대행수 어른, 분부하신 조사 결과이옵니다. 서찰 안에는 최돌쇠가 강원 현지의 화공에게 부탁하여 멀리서 순덕의 모습을 거칠게 떠그리게 한 화상 한 장과 질막한 보고가 들어 있었다. 강원 둠의 깊은 산길 끝에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땐 낡은 국밥집 하나가 서 있었다. 화상 속 노년의 여인은 마르고 왜소한 체구에 깊게 팬 주름과 고단함이 얼굴 가득 내려앉은 사람이었다. 올해 62 유순덕 강원 산골에서 작은 국밥집을 혼자 꾸려가고 있으며 갓술은 없다는 보고였다. 운학은 화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땅떵거리며 잘 살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외진 산골에서 평생을 홀로 늙어가고 있었다. 운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돌쇠, 내가 직접 가보아야겠다. 이 여인이 참으로 어떤 사람인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할 것이야. 최돌쇠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그런 산골에 대행수 어른께서 직접 가시면 금세 눈에 띌 터인데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운학은 자신의 흐트러짐 없는 도포자락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습으로는 그 여인의 참모습을 결코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 해진 도포 한 벌 구해오게 직골로 갈 것이다. 최돌쇠는 잠시 망설이다 낮게 아뢰었다. 대행수 어른, 소인이 어릴 적 저작거리에서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어른께서 거두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일도 소인이 목숨을 걸고 돕겠습니다. 며칠 뒤 강원도로 향하는 나귀 한 마리가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삐를 잡은 사람은 최돌쇠였고 뒤로 며칠은 감지 않은 듯 헝클어진 멀리에 색이 바랜 도포를 걸친 사내 하나가 걷고 있었다. 일행은 국밥집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길목에 멈추어 섰다. 최돌쇠는 산길을 되돌아 내려가고 운학은 국밥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산길을 한참 걸어오르자 저만치 낡은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문 안에 자신을 낳은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속에서 정체 모를 것이 사정없이 요동쳤다. 운학은 일부러 살인문을 밀어젖혔다. 밥부터 내오시오. 아무 것이나 좋으니 서둘러 주시오. 문을 열자마자 운학의 입에서 무뚝뚝한 한마디가 나왔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리고 한 노년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운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인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고 있었다. 화상 속에서는 미쳐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다. 운학은 자기도 모르게 그 다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사람이 유순덕, 62살의 순덕은 낯선 사내의 거친 행색에도 조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한 걸음 더 다가와 따뜻한 눈으로 운학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춥겠소. 어서 들어와 앉으시오, 총각. 마침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운학은 잠시 멈칫하였으나 이내 손님상 곁 걸상에 말없이 앉았다. 순덕은 절뚝이는 다리로 부엌과 손님상 사이를 부지런히 오갔다. 잠시 후 순덕이 소반 하나를 내왔다. 가서 낀 밥 한 그릇, 뜨거운 된장국, 산나물 한 접시, 그리고 아껴두었던 듯한 마른 생선 반 토막.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정성이 담긴 상이었다. 순덕은 그 마른 생선 조각을 슬쩍 운학 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건 총각 몫이오. 나는 벌써 먹었으니 실은 순덕이 며칠 두고 아껴 먹으려던 것이었으나 사실을 운학은 알지 못했다. 운학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밥을 퍼먹었다. 그런데 따뜻한 밥 한 술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운학은 자기도 모르게 멈칫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어머니의 밥상이었다. 해안 스님이 끓여주시던 산나물국도 먹어보았고 저잣거리 이름난 숙수가 차려낸 값진 음식도 여러 번 맛보았으나 이 조 섞인 밥 한 술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뜨겁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목울대가 뜨겁게 차올랐다. 운학은 자꾸만 매워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순덕은 그런 운학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운학이 밥을 입에 넣을 때마다 순덕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문득 순덕의 눈에 운학이 숟가락 자루를 왼편으로 조금 비스듬히 쥐는 버릇이 들어왔다. 오래전 정료에게서도 보았던 버릇 같아 잠시 시선이 머물렀으나 순덕은 이내 자신이 헛것을 떠올린 것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다. 운학이 첫 그릇을 비우자 순덕은 묻지도 않고 밥을 한 그릇 더 퍼왔다. 운학은 그것마저 남김없이 먹은 뒤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다 일부러 내뱉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순덕은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일 또 배고프면 오시오. 생색도 부담도 없는 말투였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그칠 줄 몰랐다. 순덕이 슬쩍 말을 이었다. 이 밤중에 갈 때는 있고 잘 때는 있어. 운학은 대답하지 않았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저 뒤에 헛간이 하나 있어. 나물이며 장독 쌓아두는 데라 누추하지만 눈보라에 산길 내려가다간 얼어 죽기 십상이니 오늘 하루만 거기서 묵으시오. 순덕은 그리 말하며 헛간과 안채를 잇는 쪽문에 빗장을 걸어 잠갔다. 처음 본 사람에게 경계를 완전히 놓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핫간은 나물 다발과 장독으로 가득했다. 운학은 그 곁에 깔린 이불 위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인가? 운학은 어둠 속에서 해진 도포 안석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무명주머니가 만져졌다. 안에 든 작은 나무패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밤새 문풍지를 흔들었고 부엌 쪽에서는 순덕이 아직 잠들지 못한 듯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다. 운학은 떠나지 않았다. 갈 데가 없는 유랑객인 척 국밥집 한 구석에 눌러앉아 하루 종일 순덕을 지켜보기로 했다. 순덕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안쳤다. 절뚝이는 다리로 마당에 나가 장독을 열고 손수 담근 된장을 퍼쓰고 텃밭 눈 밑에서 남은 나무를 캐내었다.
손님이 들기 시작하면 순덕은 더 바빠졌다. 국밥집을 찾는 손님은 대부분 동네 노인들이거나 산길을 오가는 보찜 장수들이었다. 순덕은 그들 하나하나를 마치 식구처럼 대했다. 김노인장, 오늘은 탕약 드셨어. 빈속에 약 드시면 속 버려요. 밥 먼저 한술 뜨고 드시구려. 지나가던 보찜 장수 하나가 국밥값을 치르려다 동전이 모자라 멋뭇거리자 순덕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됐소. 다음에 이 길 지나거든 그때 주시구려. 짐장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산길을 내려갔다. 또 다른 노파 하나는 다리가 아파 문턱을 넘기도 힘겨워했는데 순덕은 그 노파의 밥그릇에 유독 나물을 수북이 얹어주며 나지기 일렀다. 짜지 않게 했으니 편히 드시오. 곁에 자식도 없는 이 늙은이가 이만큼이라도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은 다 이 손님들 덕이라오. 순덕은 그리 웃으며 말하곤 했다. 운학은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순덕에게서는 가면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값을 다 받든 못 받든 순덕의 손길은 한결같았다. 저런 사람이 자식을 버렸다고 운학의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만 같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순덕이 운학의 맞은편에 앉았다. 총각도 참 무슨 사연이 있는지 통말이 없구려. 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오. 사람이 다 사연 하나씩은 품고 사는 것이지. 나도 그렇고. 순덕은 창밖 먼 산을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웃음 끝에 스치는 쓸쓸함을 운학은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한가로운 오후가 흐르던 때였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짙은 색 천릭을 입고 허리춤에 나무 패를 찬 사내 서너시 국밥집 앞에 말을 세웠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순덕을 향해 만하게 입을 열었다. 할멈 또 왔소. 이제 그만 마음을 정하시지요. 순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몇 번을 와도 이 밭은 팔지 않소.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내는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소반 위에 문서 한 장을 툭 던졌다. 시세의 3배를 쳐드리는 것이오. 이 밭혀기 하나만 사들이면 남가의 선염을 새로 모실 수 있는데 사내들은 이미 이 산자락의 다른 밭은 죄다 사들렸고 순덕의 것만 남아있다 하였다. 지괄이 이 자리를 명당이라 짚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순덕은 문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얼마를 줘도 안 파오. 사내는 혀를 차며 문서를 도로 챙겼다. 다시 올 테니 잘 생각해 보시오. 사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국밥집을 나갔다. 운학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시세의 3배라는 값을 마다하고 사내들 앞에서 목숨을 걸듯 버티던 순덕. 늙고 병든 여인에게는 돈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날 밤 운학은 순덕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을 처음 들었다. 밤이 깊자 순덕은 방문을 가만히 걸어 잠그고 방 한구석 낡은 반다시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곱게 갠 펜의 저고리 한 벌과 옆에 놓인 나무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덕은 그 저고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잘 있느냐, 내 아들아. 순덕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헛간에 누운 운학은 숨을 죽인 채 그 흐느낌을 듣고 있었다. 무엇을 저리 서럽게 우는가. 운학은 아직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했다. 순덕은
그 나무 상자를 가슴에 안은 채 30내 해전 그 저작거리의 봄날을 떠올렸다. 어버이 없이 외롭게 자란 순덕이 포목전 앞에서 옷감값을 흥정하다 곤란해하던 날, 지나가던 정효가 슬쩍 값을 대신 치러주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었다. 그날 이후 정효는 장이 서는 날마다 우연을 가장하여 순덕 앞에 나타났고 마침내 남빛 댕게 하나를 수줍게 내밀며 진심을 전했었다. 정효는 남가상단을 이끌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으나 순덕의 보잘것없는 형편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형태형이 근본 없는 여인이라며 혼사를 긋고 반대했으나 정효는 끝내 그 반대를 무릅쓰고 순덕의 손을 잡고 집안의 그늘 밖으로 나와 단출한 살림을 시작했다. 얼마 후 순덕의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 순덕은 부른 배를 쓰다듬으시며 같은 천으로 배냇 저고리 2벌을 지었다. 정효는 그 곁에서 같은 나무를 둘로 갈라 서로 맞물리는 작은 배 2개를 만들었다. 한쪽에는 순덕의 이름과 나이를 새기고 2패를 맞대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자신의 인장, 무늬를 양쪽에 나누어 새겼다.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배냇 저고리 안석에 넣기로, 다른 하나는 순덕에게 건넸다. 이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지녀야 할 것이오. 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2패가 다시 만나면 우리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오. 정효는 그리 말하며 웃었다. 날은 그저 지아비의 다정한 마음이라 여겼으나 그것이 훗날 모자를 이어줄 유일한 증표가 될 줄은 순덕도 알지 못했다. 산달을 20날쯤 앞둔 어느 날 정효는 물화일로 남쪽 고을에 내려가 있었다. 날밤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다. 순덕은 곧바로 정효에게 인편을 보내고 홀로 산파를 청했다. 하필 그날은 밤새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기별을 받은 정효는 급히 나룻배를 재촉해 강을 너려 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 위로 정신없이 배를 몰다 그만 물살에 배가 뒤집히고 말았다. 정효는 그렇게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 밤 강물에 휩쓸려 숨을 거두었다. 순덕이 산곡 끝에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정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삼방에서 그 소식을 들은 순덕은 해산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몸으로 상가로 달려갔다. 그러나 상가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거기 정효의 형 태형이 떡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근본 없는 계집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태형은 순덕을 짐승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문상객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 한들 상주가 아우의 처를 대문에서 내치는 것은 상례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었으나 태영의 서슬이 워낙 매서워 누구도 나서 말리지 못했다. 순덕은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태형은 그런 순덕을 매몰차게 밀쳐냈고 순덕은 빗물에 젖은 마당에 나둥그렇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순덕이 30내해 전에 기억에 잠겨있던 그날 밤 한양 남가상단 저택의 사랑채는 서늘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가상단의 대행수 남태형, 일심둘 앞에 선 장부방 서기 하나가 문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대행수 어른 강원 선영 자리 건의옵니다. 다른 밭은 모두 사들였으나 자리 한복판에 밭 한 필지만 남았사옵니다. 시세의 3배까지 불렀으나 유순덕이라는 노파가 끝내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사옵니다. 태형의 눈썹이 꿈틀했다. 유순덕이라고 하였느냐. 서기가 고개를 숙였다. 예, 예순이 넘은 노파가 그 땅에서 홀로 국밥집을 꾸리고 있사옵니다. 유순덕이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온 순간 태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태형의 머릿속에는 정효가 살아있던 시절의 일이 번개처럼 스쳤다. 두치는 온화하고 셈이 밝은 정효를 더 아꼈고 날 남가성단의 절반을 맡길 뜻까지 내비쳤었다. 정효가 순덕과 집안 밖으로 나간 뒤에도 그 뜻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효가 죽자 태형은 슬픔보다 먼저 두려움을 느꼈다. 순덕이 낳은 아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정효의 목과 상단의 견리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태형이 아이를 없애려 한 가닥은 순덕을 미워해서만이 아니라 남과 상단을 온전히 제 손에 넣으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태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마를 준비하라. 강원으로 갈 것이다. 계집의 낯짝을 내 직접 봐야겠다. 사흘 동안 운학은 여전히 갈 곳 없는 유랑객 행세를 하며 국밥집에 머물렀다. 어느 날 순덕이 장작 한 단을 들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운학은 저도 모르게 달려가 장작을 받아들었다. 밤새 눈이 녹으며 처마 한쪽에서 물이 새자 말없이 지붕에 올라가 깨진 기와를 바로잡았다. 순덕은 그런 운학을 한참 바라보다 뜨겁게 데운 돌 하나를 험겁에 싸서 헛간에 놓아주었다. 밤이면 산바람이 매섭소. 이것이라도 품고 자시오. 운학이 어찌 이 낡은 집을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순덕은 오래된 마루를 쓸어보며 조용히 답했다. 이 집과 밭은 죽은 지아비가 나와 아이를 위해 남긴 마지막 자리라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누구에게도 내줄 수. 그날부터 운학은 순덕이 단지 돈이 아까워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순덕 역시 말없이 자신을 도와준 이 낯선 총각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흘 뒤 오후 화려한 가마 하나가 국밥집 앞에 멈추어 섰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운학은 자기도 모르게 부엌 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태형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문틈으로 얼핏 비친 낯선 사내의 옆 얼굴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안에 숨은 자는 누구인가? 태형은 곁에 수하에게 나지기 일렀다. 아내 사내를 눈여겨보아라. 오늘 일이 끝나거든 뒤를 밟아 어디서 온 자인지 누구와 이어져 있는지부터 알아내라. 부엌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은 운학의 등줄기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태형이 국밥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그를 본 순간 순덕의 손에서 그릇이 툭 떨어졌다. 째그랑 순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50내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순덕은 그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당신이 여길 어찌. 순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태형은 그런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다. 유순덕 죽지도 않고 아직 살아있었구나. 태형은 순덕을 향해 몰아붙였다. 이 밭 순순히 내놓고 여기서 당장 나가거라. 제발 이 땅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입을 열었다. 이것은 정효님이 남긴 유일한 흔적입니다. 말에 태형의 표정이 굳었다. 그것이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태형의 머릿속에 30내해 전 기억이 벼락처럼 스쳤다. 아우가 죽은 뒤 태형은 정효의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리했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강원 땅 같은 것은 없었다. 정료가 형인 자신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내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사두었던 것이다. 태형은 수아에게 손짓했다. 수아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소반 위에 펼쳐 놓았다. 정료가 생전에 이 밭을 남가에 넘겼다고 꾸민 매매문기였고 문기 아래에는 정료의 것처럼 보이는 인장까지 찍혀 있었다. 태형이 문서 한쪽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정료의 아내인 네가 이 문기가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손도장을 찍어라. 순덕은 그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을 떨며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실은 정료가 생전에 남긴 원래의 땅 문서는 남가 사람들이 이 산자락에 밭을 사들이기 시작한 뒤 순덕이 따로 숨겨둔 상태였다. 순덕은 문서를 기름종이에 여러 겹싸서 산 아래 선앙당 뒤편 도람 안에 넣어두었다. 태영이 내민 매매문기에 찍힌 정료의 인장이 원래 땅 문서에 남은 생전의 인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본 순덕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를 악물었다. 순덕은 문득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손도장을 찍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덕은 태형을 올려다보았다. 34해 전 그날 정말로 제 아이를 잘 키워주겠다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 아이가 어디서 어찌 지내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손도장 못 찍습니다. 순덕은 짐승처럼 미운 그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무너지지 않았다. 태영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는 순덕을 잠시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아이는 이제 이 집안에 없다. 그뿐이다. 더는 묻지 마라.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태영은 대답 대신 문서를 소반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죽었든 살았든 그것은 내 알바가 아니지. 이번 열흘 안으로 이 집 비워라. 안 그러면 이 집 통째로 밀어버릴 것이다. 태형은 그 말을 던지고 몸을 돌려나갔다. 문이 거칠게 닫혔다. 순덕은 소반 위에 버려진 매매문기를 한참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텅 빈 국밥집 안에 어미의 낮은 흐느낌만이 가득 찼다. 한참 뒤 마음을 추스른 순덕은 헛간 쪽문 너머로 운악을 조용히 불렀다. 총각,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산 아래 선앙당 뒤편 도람을 찾아보시오. 기름종이에 싼 땅 문서 하나가 들어있을 것이오. 정료님이 생전에 남긴 진짜 문서요. 그것만은 반드시 관아에 전해주시오. 운악은 이유를 캐묻지 않고 조용히 끄덕였다. 순덕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 집을 내어주면 정료님과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태형이 기어이 집을 허물겠다 하면 이 늙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순덕은 이불 위에 쓰러지듯 앉아 태형이 던지고 간 말에 짓눌린 채 다시 34해 전 그 며칠을 떠올렸다. 며칠 뒤 순덕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몸을 추슬러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세간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다. 태형이 사람을 시켜 세간을 몽땅 드러낸 것이었다. 순덕이 텅 빈 방 한가운데 아기를 안고 서 있을 때 태형이 들어섰다. 아이를 이리 내놓아라. 너는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 아이를 호적과 족보에 정효의 적자로 올리고 남가의 핏줄로 아무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 태형은 그리 말하며 가문의 어른인 늙은 종조모까지 데려와 앞에서 자신이 직접 아이를 정효의 적자로 올리고 아무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를 정효의 대를 이을 적자로 족보에 올리고 날 정효의 목까지 물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순덕이 믿었던 정효의 옛 유모 또한 곁에서 나지기 권했다. 아씨, 지금은 몸도 성치 않으시니 아이를 살리는 길을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순덕은 그래도 아기를 놓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그러나 해산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몸으로 대문을 뛰쳐나가다 하인들에게 붙들려 섬돌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날 부러진 다리가 순덕이 평생 절뚝이며 살게 된 다리였다. 섬돌 아래 쓰러진 순덕은 부러진 다리도 잊은 채 멀어져가는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런 순덕에게 태형이 마지막으로 쏘알기를 바꿨다. 이 아이를 위한다면 평생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는 순간 이 아이의 앞날은 없다. 순덕은 결국 피눈물을 삼키며 빼앗긴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태영은 순덕을 내쫓자마자 곧바로 수하를 불러 딴 말을 하였다. 아이, 멀리 갖다 버려라.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게. 순덕이 믿었던 그 다짐과 족보의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이다. 순덕은 그 사실을 원심내 해가 지나도록 알지 못한 채 아들이 어딘가 남가의 이름 아래 자라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 산골에서 홀로 버텨온 것이었다. 간간으로 돌아온 운학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순덕과 태연이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거듭 소용돌이쳤다. 그 아이는 이제 이 집안에 없다.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운학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순덕의 목소리에 서린 것은 원망이 아니라 애끓는 그리움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노인이 자꾸만 되뇌던 말. 아우 정효, 정효의 핏줄. 운학의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다. 순덕은 자신의 어머니, 죽은 정효는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저 노인은 아버지의 형, 자신의 백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밝혀야 했다. 운학은 그날 밤 헛간을 몰래 빠져나와 산 아래로 향했다. 최돌쇠는 미리언지를 받고 산길 초입에 대기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유순덕과 남정효 그리고 남태형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 갓난아기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캔에게 남가상단 그자에 대해서도 낱낱이 뒤지게. 사실 최돌쇠는 이미 며칠 전부터 조용히 사람을 놓아 예치를 캐고 있었다. 강원에 도착하기 전 개성에서부터 실마리 몇 가닥을 이미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일이었다. 최돌쇠는 순덕의 옛 이웃이었다는 늙은 박물장수를 수소문에 찾아냈다. 박물장수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다. 괜히 나섰다가 화를 입기는 실소. 최돌쇠는 물러서지 않고 개성의 옛 포목상에게서 얻은 정효의 거래 서찰 한 장을 품에서 꺼냈다. 서찰 끝에는 정효가 생전에 쓰던 인잔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남정효 나리에 아들이 살아 있으며 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일은 청운상단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박물장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한참 서찰을 매만지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실은 그 아씨가 20해 전쯤 마지막 남은 은비녀를 팔아 내게 부탁한 적이 있었소. 개성남가 상단에 아이 소식을 좀 물어봐 달라고 했지. 얼마 뒤 아이가 별탈 없이 잘 크고 있다는 답이 왔소.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던 사람이 곧 자취를 감추었고 아씨도 더는 캐묻지 못했어. 괜히 나섰다가 아이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게지. 최돌쇠는 그 거짓 안부가 남가에서 흘려보낸 것임을 직감했다. 최돌쇠는 이어 남가 상단의 옛 장부방 서기를 찾아 나섰다. 한때 태형가에서 회계를 맡았다가 부정을 눈치채고 쫓겨난 노인이었다. 노인은 처음에는 문을 걸어 잠갔으나 정료의 서찰을 보고서야 마음을 열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소. 노인은 숨겨왔던 문서 사본을 최돌쇠에게 건넸다. 그 중에는 낯선 자에게 은자 몇 낸을 지급했다는 오래된 지출 기록이 있었다. 지급 날짜는 갓난아기가 충청도 암자 앞에서 발견되기 바로 전날과 일치했다. 돌아오는 길 최돌쇠는 남가 상단의 수와 몇에게 미행을 당했다. 그가 남가의 예대를 캐고 다닌다는 사실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사내들은 최돌쇠를 으슥한 고갯길에서 둘러싸고 보찜을 내놓으라 육박질렀다. 최돌쇠는 짐짓하른 벗짐 하나를 내던져 사내들의 시선을 돌린 뒤 정작 중요한 문서 사본은 미리나귀의 안장 속에 숨겨두었던 터라 무사할 수 있었다. 와중에 팔뚝의 몽둥이를 맞아 작은 상처를 입었으나 최돌쇠는 이를 악물고 밤새 산길을 돌아 겨우 사내들을 따돌렸다. 문서만은 끝내 지켜낸 것이었다. 이틀 뒤 최돌쇠가 강원산길 초입에서 운학에게 그간의 것을 아뢰었다. 노산파와 옛청지기도 만났습니다. 노산파는 34해 전 그 산모가 지아비를 잃은 소식의 산방을 뛰쳐나갔다가 반쯤 넋이 나가 돌아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옛청지기는 아씨가 아기를 안고 대문을 뛰쳐나가다 붙들려 섬돌에서 굴러 떠더지던 모습, 그리고 그 직후 어른이 수아에게 아기를 멀리 갔다 버리라 지시하는 것을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하였다. 죄책감으로 34해를 지옥처럼 살았다고 노인은 통곡했다. 운하게 온몸이 얼어붙였다. 심하게 꺾인 다리가 바로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부러진 다리였던 것이다. 나를 버린 여인 운학은 평생을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거대한 오해였던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식을 지키려다 다리가 부러졌고 잘 키워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눈물로 자식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30내해를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리라 믿으며 몰래 소식을 캐물었다가도 겁에 질려 손을 놓으며 산고를 지켜온 것이었다. 운학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평생 차갑던 그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팔도를 호령하던 대행수가 산길 어둠 속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최돌쇠는 차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운학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국밥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그러나 먼저 모은 문서와 증언을 암행어사에게 넘겨 태형이 다시 손을 쓰지 못하게 해야 했다. 관의 보호 없이 성급히 정체를 밝히면 태형이 증거를 없애거나
순덕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 운학은 어사에게 증거를 전하고 돌아오는 즉시 어머니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첨운상단 수하 둘을 국밥집 근처에 숨겨 순덕을 지키게 하고 태영의 무리가 나타나면 곧바로 산 아래로 연기 신호를 올리라 일렀다. 다음 날 새벽 운학과 최돌쇠는 관아 근방에 역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가상단의 전답 강탈과 관아 아전들의 뇌물 수수를 은밀히 조사하던 암행어사 일행이 멋물고 있었다. 운학이 그간 모은 문서와 증언을 극비로 전하자 암행어사는 이미 심증을 굳히고 있던 참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확실한 마지막 증거가 필요하던 차였소. 한편 태형과 내통하던 관아 아전 하나가 낯선 자들이 전담 문서와 세곡 장구를 캐묻고 다닌다는 사실을 태형에게 알렸다. 뒤이어 최돌쇠를 쫓던 수하도 그가 중요한 장부 사본을 지닌 채 달아났다고 보고했다. 태형은 열흘을 기다렸다가는 관아가 먼저 움직일지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는 순덕의 손도장을 받아내고 진짜 문서까지 없애기 위해 약속을 깨고 그날 아침 장정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아침 장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구요한 국밥집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도끼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덕이 놀라 문 밖으로 나가보니 장정 여럿이 몽둥이와 도끼를 든 채 마당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선두에는 남태형이 서 있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멀찍이서 광경을 지켜보았다. 유순덕 기회를 주었는데도 걷어찬 것은 너다. 태형이 손짓하자 수아가 앞서 내밀었던 것과 같은 매매문기를 소반 위에 펼쳤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이 집을 흔적도 없이 허물든지 둘 중 하나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매매문기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손도장을 찍는 대신 문서를 소반 위에 도로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 문서는 가짜요. 내 지아비가 남긴 진짜 문서는 따로 있어.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아이까지 빼앗아갔어도 이 집과 땅만은 빼앗지 못하오. 순덕은 지팡이를 짚은 채 국밥집 문 앞을 막아섰다. 태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노파를 끌어내고 집부터 허물어라. 장정들이 순덕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때 국밥집 근처에 숨어있던 청운상단 수아가 산 아래로 연기 신호를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길 아래에서 거센 말발꿈 소리가 들리더니 관원과 나졸들이 줄지어 국밥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행렬 앞에 사내가 마패를 높이 들어 보이자 나졸들이 일제히 외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순덕은 어사 일행과 함께 말에서 내리는 운학을 보고 온몸이 굳었다. 며칠 전까지 자기 국밥집 헛간에 묵던 유랑객과 같은 얼굴이었다. 태영 역시 그 얼굴을 알아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저자는 설마 청운상단의 운학은 태형의 앞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섰다. 남태형 대행수 관아의 허락도 없이 사람이 사는 집을 허물고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였소. 태형이 발끈했다. 당신이 뭔데 내 일에 끼어드는가? 운학은 소반 위의 매매문기를 집어들었다. 이 문기에 찍힌 정료의 인장을 다시 한번 잘 보시오. 운학은 품에서 순덕이 알려준 선앙당 도람에서 찾아낸 원래의 땅 문서를 꺼냈다. 두 문서를 나란히 펼치자 인장의 선과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것이 한눈에 드러났다. 태형이 내민 매매 문기에 찍힌 정유의 인장은 위조된 것이요. 어사 일행이 미리 불러둔 남가 상단의 옛 장부방 서기가 앞으로 나섰다. 인장은 대행수께서 정효나리의 인장을 본떠 도장장이에게 새로 파게한 것입니다. 소인은 그 비용이 상단 장부에서 빠져나간 내역을 직접 기록했고 인장이 여러 거짓 문기에 쓰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어 어사 일행이 확보해둔 관아전도 나졸들 사이에서 걸어나와 태영에게 뇌물을 받고 거질 문서를 꾸민 사실을 실패했다. 암행어사는 태형을 향해 엄중히 외쳤다. 남태형은 들으라. 강원 전답을 강탈하려 매매문기와 인장을 위조한 죄, 관아전에게 뇌물을 바친 죄, 상단 재물을 사사로이 빼돌린 죄로 그대를 납부한다. 태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헛소리라며 발악했으나 나졸들이 양팔을 단단히 붙들었다. 차가운 노랫줄이 평생 남을 짓밟아온 태형의 손목에 감겼다. 관원들이 태형을 끌고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번져나갔다. 저 대행수가 그리 떵떵거리더니 인과응보라더니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짐장수 하나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나도 저택 사람들한테 곡식값을 후려 뜯긴 적이 있었지. 소문은 산 아래 저작거리까지 오래도록 두고두고 오르내렸다. 운학은 끌려가는 태형을 서늘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태형은 운학의 앞을 지나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운학은 그 물음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먼지 하나 알게 될 것이오. 관원들과 태형의 무리가 하나둘 흩어지고 앞마당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운학은 천천히 순덕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씩 다가올수록 그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순덕의 앞에 다다른 운학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사람이 흙바닥에 선 늙은 여인 앞에도 무릎을 꿇은 시였다. 운학은 품에서 낡은 무명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하나씩 꺼내 순덕 앞에 내려놓았다. 작은 나무패 그리고 파랑새가 수놓인 베네 저고리였다. 순덕은 그 저고리를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이것이 어찌 총각에게 떨리는 손으로 파랑새 자수를 만져보던 순덕은 문득 운학이 내놓은 나무패를 집어들었다. 패 한쪽에 반으로 끊겨있는 인장무늬를 확인한 순간 순덕은 숨을 들이켰다. 순덕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 속에 슴심내해 동안 간직해온 나머지 나무패를 가져왔다. 두 패를 떨리는 손으로 맞대자 갈라져 있던 정류의 인장무늬가 한치의 틈도 없이 하나로 이어졌다. 순덕의 손에서 나무패가 떨어질 듯 흔들렸다. 운학은 말없이 옷깃을 풀어 왼쪽 가슴에 새겨진 붉은 초승달 반점을 내보였다. 순덕은 손을 뻗어 그 반점에 조심스럽게 손끝을 대었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전해졌다. 깨뻗은 콧날과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살짝 찌푸려지는 미간, 숟가락 자루를 왼편으로 비스듬히 쥐던 버릇까지 오래전 정료의 모습과 겹쳐졌다. 순덕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아가 순덕의 목에서 갈라진 신음이 새어나왔다. 내 아기가 살아있었어. 순덕은 두 팔을 뻗어 운학을 끌어안았다가 이내
그 등을 세게 밀쳐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그 여러 날을 내 곁에 있으면서 어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다시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하다. 아가, 이 못난 애미가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운학도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습내해라는 긴 세월의 오해와 그리움이 두 사람의 울음 속에서 한꺼번에 녹아내렸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두 사람은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운학은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다. 그러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평생 원망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짓거를 하고 어머니를 찾아온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당장이라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태영이 증거를 없애거나 어머니께 다시애를 가할까 두려워 먼저 관의 보호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사에게 증거를 넘기고 돌아오는 즉시 모든 것을 밝히려 했으나 하루마저 어머니를 홀로 울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죄는 어떤 말로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순덕은 그런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다. 아니다. 핏덩이 때 버려졌다고 생각했으니 그 원망이 오죽했겠느냐. 그런데 순덕도 나직이 고백했다. 나 역시 30나해 동안 네가 좋은 집에서 아무 점 없이 자라고 있다고. 그리 믿고 싶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다. 실은 20해 전쯤 사람을 놓아 내 소식을 물은 적도 있었는데 거짓 안부에 속은 줄도 모르고 마음을 놓았었다. 그것이 너를 2번 저버린 것과 다름없었구나. 순덕은 아들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그자에게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리 살아 내 앞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운학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소자가 거짓골로 어머니를 시험한 그 며칠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소자를 천대하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밥을 내어주시고 잘고까지 내어주시면서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소자는 속으로 여전히 시험하고 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못내 부끄럽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2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다, 운하가. 네가 그리 조심스러웠던 것도 다 이 애미 탓이다. 태영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원한만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었으니 이제 그것도 다 내려놓자꾸나. 이제 소자는 원수를 갚는 일보다 어머니를 지키고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일이 더 큰 뜻임을 알겠습니다. 운학이 나직이 답했다. 여러 달이 흘렀다. 운학은 팔도 최고의 접고리를 불러들여 어머니의 다리를 치료하였다. 여러 달에 걸친 접골과 침구 끝에 순덕의 다리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으나 지팡이를 짚고도 훨씬 편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남태형은 형조의 추구 끝에 문서 위조와 뇌물, 상단 재물 착복의 죄가 확정되어 먼 변방으로 유괴된 뒤 위리안치에 처해졌다. 운학은 유괴지로 그를 한번 찾아갔다. 가시울타리한 초라한 처지가 된 태영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운학은 서늘한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짧게 말했다. 남정효, 내 아버지의 이름이여. 유순덕, 내 어머니의 이름이고 30나해 전 당신이
산문 앞에 내다버린 그 갓난아기가 바로 나요. 태영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운하게 곧게 뻗은 콧날과 이마의 선 위로 정효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순간 태형은 처음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사죄 대신 발악하듯 소리쳤다. 운학은 그런 태형을 더 상대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두 사람은 뱃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아낸 남정효의 무덤을 찾아갔다. 순덕은 지팡이를 짚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서방님, 나 왔어요. 이제야 왔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우리 아들이에요. 서방님,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운학도 아버지의 묘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버지, 늦게 인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충청도의 그 작은 암자에 들렀다. 해안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운학이 아니냐. 해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님, 제 어머니이십니다. 살아계셨습니다. 해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합장했다. 부처님, 은덕이로다. 순덕은 해안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를 거두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운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골의 작은 국밥집으로 돌아왔다. 지팡이를 짚었으나 예전처럼 크게 기우뚱거리지 않는 걸음으로 마당에 선 순덕의 얼굴에 34해 만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미소가 번졌다. 생사조차 알 수 없던 아들은 살아서 돌아왔고 50내 해묵은 하는 마침내 풀렸다. 순덕은 마당 한편에 여전히 놓인 낡은 소반을 바라보다 나직이 웃었다. 총각이라 부르던 그 손님이 이제는 내 아들이구나. 운학도 그 곁에서 마주 웃었다. 어머니, 이제 이 국밥집도 손볼 곳은 손보고 겨울이면 더든든히 지내시게 하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집은 이대로 두어라. 이 집 마루 하나하나에 내 아비와 내가 함께 살자 하던 마음이 남아있으니 다만 이제 그 마루에 너와 함께 앉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봄볕이 내려앉은 국밥집 마당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따뜻하게 번져나갔다.